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7장. 무단 침입. 아빠가 나를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한참 동안 내 방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나는 여러 번 채널 바꾸기를 하며 지난 48시간 동안 내가 갔던 장소들을 되짚어 보았고,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심했다. 나는 병실에서 교수님의 붉게 물든 신발을 내려다보고 있다. 왕립지리 학회 밖에서 누군가 내 입을 천으로 꽉 막는다. 공원에서 오토바이가 나를 향해 굉음을 내며 달려오고 나는 느린 동작으로 그걸 보고 있다. 두 가지가 계속 거슬렸다. 돌리베이라 교수와 이 위기 상황의 연결고리. 그리고 화장실에서 브리아나와 나눈 대화. 교수는 내 질문에 답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브리아나를 보러 가기로 했다. 브리아나 파이크는 카도간 플레이스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았다. 브리아나는 파이크 고무장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아빠의 고무장갑 사업에 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인트레지스 학생은 그런 걸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리아나의 집은 세인트레지스 학생들 사이에서 파티를 위한 성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당연히 나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세인트레지스 졸업생인 브리아나의 오빠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인물로 이미 학교에서 유명했다. 보통 같으면 한참 꿈나라를 헤맬 시간이었지만 나는 다시 옷을 챙겨 입었다. 청 반바지와 빨간색 줄무늬 민소매 티를 입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통굽 운동화를 신었다. 변장하기 위해 머리에 핀을 꽂고 연한 젓갈색 짧은 가발을 썼다. 수상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직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니 내 모습을 바꿔야 했다. 주머니에 노트와 펜을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채광창을 열고 의자 위에 서서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튼튼한 나뭇가지에 발을 내딛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내려서 몸에 묻은 먼지를 털고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뒷문을 통해 뛰어나가 공원에 접어들었다. 나는 모퉁이마다 멈춰 서서 주변을 살펴가며 최대한 힘차게 내달렸다. 무서운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도리질했다. 별표 북임에는 아이들을 겁줄 때나 들먹이는 거라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브리아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빛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이맘때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기울어진 한밤중에도 완전히 어둡지 않았다. 하늘에는 분홍색과 황금빛 구름이 가득했고 이렇게 평화로운 한여름 밤이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별표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서양 귀신의 일종.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떨쳐지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누군가 나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갈 것만 같았다. 광장 반대편에 카도간 호텔이 있었다. 오스카 와일드가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간 역사적인 장소다. 건물의 웅장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음울하고 으스스한 도시의 일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초인종을 먼저 누르는 위험을 무릅쓰기 전에 몇 분 동안 집을 살펴보기로 했다. 길을 조금 더 내려가 난간에 기댔다. 이곳에 있는 식물들도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다. 브리아나의 집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했지만 그뿐이었다. 브리아나가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거라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터였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와서 브리아나가 있는 집 몇 채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얼어붙었다.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브리아나가 있는 집 계단으로 올라갔다. 남자는 계속 헬멧을 쓰고 있었고 앞에 뭔가를 들고 있었지만 보이지는 않았다.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문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이 열린 걸 확인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시 서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브리아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심장이 무척 빨리 뛰었다. 그러다 퍼뜩 어떤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야 했다. 브리아나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 길을 달려가서 아직 열린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내가 달려가는 동안 남자가 문에서 나와 짧은 거리를 힘껏 뛰어 오토바이를 몰고 잽싸게 달아나 버렸다. 브리아나? 내가 속삭였다.
현관으로 뛰어 올라가 손잡이를 잡았더니 문이 열려 있었다. 문을 안으로 밀자 검은색과 흰색 대리석으로 된 체커판 모양의 바닥과 환한 복도가 나왔다. 안으로 들어가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리암한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브리아나? 다시 작은 소리로 불러보았다. 잔뜩 억눌린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두방망이질했다. 복도를 조금 더 내려가니 약간 열린 문이 보였다.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밀어서 열자. 브리아나가 페퍼로니 피자를 먹다 말고 놀란 사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나를 봤다. 브리아나는 잠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피자를 꿀꺽 삼켰다. 애거사, 가발 쓴 거야? 너 맞지? 맙서사. 완전 놀랐잖아. 난 해명을 위한 단서를 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떤 남자가 이리 들어오던데. 브리아나가 안도인지 분노인지 모를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가죽 안락의자와 큰 벽난로가 있고 책이 그득한 서재였다. 브리아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자 배달 온 사람이었어. 브리아나가 무릎에 놓인 피자 상자를 가리켰다. 누구라고 생각했어? 노련한 암살자? 초인종을 누르거나 부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던데. 응, 배달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라고 내가 문을 늘 열어놓거든. 그럼 누구라도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 브리아나가 활짝 웃었다. 애거사, 실제로 그런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내가 날 초대했잖아. 기억 안 나? 와줘서 고마워. 브리아나가 추락한 권위를 회복하려는 듯 윤기 나는 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브리아나는 다시 예전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깐 동안 나는 브리아나가 나를 집 밖으로 쫓아낼 거라고 확신했다. CC 멤버들이 원한다면 브리아나는 언제든 나를 교실 밖으로 밀어낼 거고 난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아빠는 스위스에 가셨고 오빠는 지금쯤 집에 와 있어야 하는데. 여자친구 중 하나랑 데이트라도 하는지 안 오네. 여자친구가 몇 명이길래? 브리아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세다 포기했어. 나한테는 다 똑같은 사람 같아서. 나는 그렇구나. 너도 내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여라고 속으로 말했다. 마실 거 줄까? 브리아나가 벽난로 한쪽에 세워진 엄청나게 큰 지구본으로 걸어가서 숨은 손잡이를 밀었다. 북방구가 위로 열리더니 칵테일 수납장이 나왔다. 난 됐어. 브리아나가 깔깔 웃었다. 이거 술 아냐, 바보야. 봐. 브리아나가 별표 엘더플라워 코디얼 병을 들어 올려 잔에 따랐다. 별표 자줏빛 베리류의 열매 엘더플라워로 주스를 만들어 물에 타 마시는 단음료. 나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나한테 하려던 얘긴 뭐야? 브리아나가 뭔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이윽고 말을 꺼냈다. 너 뭐 조사하는 거 좋아하지, 애거사? 보통 때처럼 날 보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참견하기 좋아한다고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실은 나도 그래. 뭐? 내가 조사하는 걸 좋아한다고? 나는 말까지 더듬을 정도로 놀랐다. 그 정도로 안 믿기니? 브리아나가 활짝 웃었다.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더니 좀 쑥스러워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 브리아나가 엘더플라워 텀블러를 들고 서재 뒤에 있는 책꽂이로 갔다. 책장은 겉보기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브리아나가 스위치 케이스를 올리자 보안 키패드가 나왔다. 거기에 숫자를 입력했다. 책꽂이가 철커덕 소리를 내더니 부드럽게 돌면서 숨어있던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브리아나가 마치 멋지지, 그치? 라고 말하듯 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나는 잠시 주저했다. 신뢰할 수도 없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애랑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일일까? 들어가자. 브리아나가 내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지하에 있는 악어한테 널 먹이로 던지지는 않을게. 약속해. 이 이상한 만남은 하나같이 놀라운 것투성이었지만 그 말에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브리아나를 따라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애가 불을 켰다. 방은 벽장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할 정도로 작았지만 책상도 있고 선반도 꽤 많았다.
선반에는 현미경부터 배터리로 움직이는 드론까지 없는 게 없었다. 나로서는 뭔지 짐작조차 안 되는 물건도 있었다. 우와. 난 늘 브리아나가 남자애들한테 잘 보이는 데에만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비밀 은신처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은신처이라고는 더더욱. 분위기 있는 조명이나 미니바를 갖춘 장소가 브리아나에게는 더 어울릴 것 같았다. 코벤트 가든에 있는 감시 장비 가게를 싹 쓸어왔어. 브리아나가 나를 돌아보았다. 어때? 생각을 정리하려고 주변을 쭉 둘러보았다. 이건 뭐야? 나무 의사나 정원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쓸 것 같아 보이는 물건을 가리키며 내가 물었다. 야간 투시경이야. 그럼 이건? 장거리 도청 장치야. 멋지지? 나는 브리아나를 곁눈질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럼 저건 진짜 루미놀이야? 내가 스프레이 병을 가리켰다. 경찰이 피가 묻은 곳을 찾아내는데 쓰는 약품이다. 루미놀을 바르면 피가 있던 곳에서 섬뜩한 액체 모양이 드러나며 형광빛 파란색으로 바뀐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루미놀을 손에 넣고 싶어 했다. 물론이지. 브리아나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 로봇 카메라 봐봐. 브리아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밀었다. 전부 너무 멋지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가려 했다. 고마워. 브리아나는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알아채고는 잠시 주저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래? 학교에서는 그렇게 멍청이같이 행동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겠지? 아마도. 내가 방을 둘러보았다. 이게 너라니 믿을 수가 없어, 브리아나. 브리아나가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확인해준 꼴이었다. 애거사, 난 너랑 달라. 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신경이 쓰여. 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브리아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넌 내 모습을 굳이 바꾸지 않잖아. 넌 사람들이 널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난 그렇지 않아, 애거사. 그래서 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싶었어. 이것들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뭐?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다고? 집에서만 써봤어. 그것도 사건을 해결하거나 범인을 잡는 데 쓴 것도 아니고. 난 실제로 모험을 해본 적도 없어. 브리아나는 내게 너무나 익숙한 모험이라는 단어를 갈망하고 있었다. 갑자기 브리아나 파이크가 좋아졌다. 실제로 해보면 다르긴 해. 내가 고개를 약간 숙였다. 그렇다고 내가 카본 카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CC를 비꼴 때 쓰는 이름이 튀어나와 버렸다는 걸 깨닫고 내가 급히 입을 다물었다. 순간 브리아나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런데 의외로 브리아나가 소리내 웃었다. 사람들이 우릴 그렇게 불러? 아주 좋은 걸.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라랑 루스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야. 브리아나는 자기가 하는 말이지만 그다지 확신하지 않는 듯 느릿느릿 말했다. 걔들이 이런 걸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서 그렇지. 오늘 일로 학교 생활이 변하지는 않으리란 걸 알아. 하지만 세인트레지스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기뻐. 내가 말했다. 브리아나는 칭찬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브리아나를 좋아할 준비가 끝난 듯했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었다. 브리아나, 어젯밤 병원 밖에서 뭐 했어? 브리아나가 죄를 지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해줘. 진짜 알고 싶니? 너 미행했어. 미행? 그제야 나는 예상한 것보다 브리아나가 그 일에 더 많이 관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브리아나가 양손을 내밀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아니야. 나쁜 식은 아니었어. 그니까? 내가 학교에서 리암에게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잖아. 그걸 들었어. 그 노부인에게.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들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왠지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고 좀 의심스러워 보였어. 내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그건... 브리아나가 말을 시작하다가 말고 어깨를 으쓱했고
난 문득 브리아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CC 멤버로서 에거사 오들로의 엽기적인 탐정 사무소에 합류해도 될지를 묻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 모르겠어. 나 용서해 줄래? 브리아나가 쭈뼛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잠시 뒤 난 그 손을 잡았다. 용서해 줄게. 그 야간 투시경으로 우리 집을 보지는 말고, 알겠지? 약속할게. 브리아나가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웃었다. 어쨌든 난 브리아나를 믿는다고 말해야 했다. 내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내가 없어졌단 걸 아빠가 아시기 전에. 택시 잡아줄게. 택시? 브리아나는 택시를 불러준 것도 모자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택시 기사에게 미리 비용을 지불했다. 제 친구 안전하게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 브리아나가 말했다. 넌 괜찮겠어? 브리아나와 사라 레스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내가 물었다. 나? 브리아나가 늘 그랬듯 자신만만하게 금발을 뒤로 넘겼다. 그럼, 괜찮지. 조심해서 가. 너도 조심해. 택시가 속도를 낼 때까지 브리아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택시 뒷자리에 앉아 밤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밤의 방문은 원하는 답을 주기보다 의문만 더 생기게 했지만 잔디밭을 가로지르면서는 웃음도 났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집에 가까워지자 벽에 작고 노란 리본이 붙은 게 보였다. 리암과 내가 서로 주고받는 신호였다. 예스? 목소리를 낮춰 환호성을 지른 다음 쭈그리고 앉아 리본을 당겼다. 그러자 회반죽과 함께 벽돌이 손으로 툭 떨어졌다. 어두워서 구멍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리본에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건 보였다. 내가 집에 없거나 전화기가 꺼져 있을 때 보통 그랬다. 리암이 내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미리 이 방법을 마련해뒀다. 리암이 전달하려는 게 분명 돌리베이라 교수의 문신과 관련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여기서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지만 비밀 장소가 들통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종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벽돌을 도로 끼워 넣었다. 방에 돌아와 주머니에서 리암이 남긴 메시지를 꺼내 읽어보았다. 리암이 그 문양을 왜 그렇게 못 찾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분명 나는 예전에 그걸 본 기억이 있었다. 교수의 손목에서 그 문양을 발견한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 기억을 찬찬히 되짚어 보았다. 보통 내 기억은 아주 믿을 만한데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헛손질을 하는 것 같았다. 손으로 더듬으면 뭔가가 만져지는 것 같다가 곧바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이불 위에 누워 종이 선풍기로 얼굴을 붙여가며 진정하려고 애썼다. 분명 몸은 지친 상태였지만 나는 내 회색 뇌세포를 가동해가며 열심히 생각해 보았다. 역시 별 진전이 없었다. 나는 채광창을 통해 짙은 분홍빛 밤 구름들을 올려다보며 지난 며칠 새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 투명 인간이었던 나, 에거사 오들로가 위협당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 즉,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말이다. 대체 누구일까? 한편으로 나는 그 사실을 즐기고 있었다. 어쩌면 여러 명일지 모를 누군가가 나를 자신들의 계획을 망치거나 정체를 폭로할 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했다. 나는 얼른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2페이지에 걸쳐 적은 다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화살표로 연결해 보았다. 붉은 점액질, 왕립지리 학회에서 나를 공격한 폭행범, 이상한 문신을 한 노부인 돌리베이라 교수를 치고 달아난. 갑자기 아래층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다.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대체 누굴까? 아빠가 문을 열어 방문객을 맞아들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면 아빠가 기다린 사람인 게 분명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뒤통수만 슬쩍 보였다. 나는 불안했다. 왕립지리 학회에서 폭행당한 후로 아빠를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의심이 갔다.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든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주방으로 가는 통로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기어 내려갔다. 반쯤 내려갔을 때 올리버가 큰 소리로 야옹하고 울면서 내게 뛰어들었다. 내 정체가 들켜 버린 것 같아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나 아래층에서는 대화가 계속되었다. 계단은 양쪽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닥에 있는 문으로는 복도로 나갈 수 있다. 말을 엿들으려고 문을 조금 열고선 올리버를 들어 올렸다. 올리버를 데리고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았다. 올리버가 내 무릎에 누워 행복에 겨운 갸르릉 소리를 크게 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바짝 긴장해야 했다. 한쪽의 말만 제대로 들렸다. 크고 쩌렁쩌렁 울리는 상대와는 달리 아빠의 목소리는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익히 듣던 목소리였다. 어김없이 점액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남자가 대화 중간에 재생,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 불안정한 가스 증가 같은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점액질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자는 연구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업가 같았다. 과학자들은 좀 산만하면서도 조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 남자의 목소리는 직접 보지 않았어도 정장을 말쑥하게 빼입었으리라는 확신이 들 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다. 아빠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데번포트 씨?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루페. 아빠를 루페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올리버에게 귓속말했다. 올리버가 내 얼굴에 연어 냄새를 풍기며 무릎 위에 서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허벅지를 꾹꾹 눌렀다. 데번포트라는 남자가 말을 이었다. 만약 샘플이 계속 모자라면 어디에서든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샘플이 모자라게 될지 알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만. 아빠가 지적했다. 데번포트가 웃었다. 좋은 지적이군요. 아주 좋아요. 나는 이 남자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몸을 움직이려는데 아빠와 방문객이 복도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 아래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제발 문틈으로 나를 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현관에서 아빠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참고 있던 숨을 내뱉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아빠가 JP에게 크게 인사를 했고 JP가 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영버들 아래 잠자코 잠들어 있어야 할 JP가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집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머리가 바삐 돌아갔다.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가운데 머릿속을 스치는 이미지가 있었다.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다. 교수의 팔에 있던 열쇠의 윤곽이 계속 되살아났다. 그 열쇠에 뭔가가 있다. 그것만 기억해내도. 그 자리에 서서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빠가 현관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몸을 움직여야 할 때다. 올리버는 나를 안락의자로 사용하려는 희망을 버리고 어느새 계단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올리버를 쓰다듬어 주려고 몸을 숙이려는데 또 다른 이미지가 머리를 스쳤다. 비록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 잡히는 것 같았다. 구식 영사기로 벽을 비추듯 얼른 이미지를 구체화시켜 보았다. 먼저 연필로 스케치한 열쇠가 떠올랐다. 가상 영사기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영상이 뒤로 감겼다. 이미지가 벽에서 춤을 췄고 너무 빨라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감기 버튼을 눌러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책꽂이에 손을 뻗는 장면이 떠올랐다. 바로 내 손이었다. 벼랑간 가상 영사기의 영상이 뒤죽박죽 섞이더니 순식간에 전구에 불이 붙었다. 그게 다였다.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알아냈으니까. 계단을 뛰어 올라가 내 방 책장으로 갔다. 책 제목을 쭉 훑어보았다. 거기에 에거사 크리스티가 오래전에 쓴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이 꽂혀 있었다. 엄마의 책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꽂이에서 그 소설을 끄집어내 뒷표지를 폈다. 거기 색바랜 마지막 페이지의 열쇠를 작게 스케치해 둔 그림이 있었다. 교수의 팔에서 봤던 문신과 똑같았다. 열쇠 그림 밑에 얼핏 바이킹 룬 문자 같아 보이는 굵은 선이 한 줄 그려져 있었다. IVIVXIIVIIIXIIIVIIIXIIIVII. 숨쉬기가 곤란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엄마와 연관이 있음이 분명해졌고 엄마는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어릴 때 그 책 뒤에서 이 코드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열쇠 그림 자체는 별 의미 없는 낙서일 수 있다. 이 문자 또한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이 메시지를 푸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어떻게 엄마가 보낸 메시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책꽂이에 놔두기만 했을까?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침대 옆에서 노트와 펜을 집어와 양탄자 위에 앉았다.
맨 먼저 발견한 것은 I와 V와 X를 로마 숫자로 나눠 볼 수도 있겠다는 점이었다. 4412V 3X2 43X2 7. 어림짐작으로 숫자를 잘라보았다. V와 3, 5와 3은 확실히 VIII, 8이 될 수 있지만 숫자 12개면 4개씩 3묶음이 되니까 그걸 깔끔하게 묶으면 4412V 플러스 3X2 4 플러스 3X2 7. 머리를 쥐어짰다. 4개로 된 이 묶음은 어떤 원리로 쓰인 걸까? 잠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뭔가가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책이다. 숫자 4개 묶음은 장과 페이지와 줄과 단어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단어를 조합해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얼른 4장을 펴고 그 장의 4번째 페이지로 가서 손가락으로 세어 12번째 줄을 찾은 뒤 5번째 단어를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증상이 생겼다. 다음 2개는 같은 페이지에 있었다. 3장의 10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2번째 줄로 간 다음 같은 문장에 있는 다른 2 단어를 발견했다. 나는 한참 동안 도서관을 뒤져 그 안에서 스트리키닌 중독을 설명해주는 의학 서적을 발견했다. 바로 이거다. 책에서 나온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해보면 도서관 안에서 생겼다가 됐다. 잠시 그걸 바라보다가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 메시지만으로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곧 퍼즐은 풀릴 것이고 엄마가 오래전 내게 남긴 메시지 또한 찾게 될 테니까. 하지만 더는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곧 실망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아직 다치지 않은 내 머리 뒤편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여러 의미를 가진 생겼다를 다양한 해석으로 계속 들려주었다. 도서관 안에서 생겼다. 도서관에서 발생했다. 도서관에서 발전했다. 도서관의 발전? 책꽂이 가장 높은 칸의 어느 지점을 올려다보았다. 거기에 있는 책들은 수년 동안 읽히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 나도 그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칸에는 다른 책에 관한 카탈로그나 정보관리 논문들이 꽂혀 있었다. 그러다 책장 한가운데에서 그걸 발견했다. 도서관학의 발전, 18호. 엄마가 옛날에 참고 도서로 보던 책이었다. 나는 흥분으로 몸을 가볍게 떨면서 의자를 끌고 와 올라서서 두꺼운 갈색 책을 끄집어 내렸다. 혹시 안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책을 펴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다. 또 한 번 실망하게 될 것 같았다. 그래도 얼른 해치우는 게 나을 듯했다. 책을 폈다. 작은 종이 조각이 책갈피로 꽂혀 있다가 빠져나왔다. 잠시 숨이 완전히 멎는 기분이었다. 그 책 중간에는 페이지가 전혀 없었다. 누군가 칼로 책을 판에서 작고 네모난 칸을 만들어 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쇠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철로 만들어진 그림과 완전히 똑같은 열쇠였다. 책에서 열쇠를 꺼냈다. 차갑고 무거웠으며 진짜였다. 엄마의 것이었던 물건이 수년이 지난 뒤 내 손에 들어왔다. 어디서 온 건지, 무엇을 여는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젠 내 것이었다. 열쇠를 들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에 들어갔다. 불을 끄기 전에 열쇠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내 작은 다락방은 무척 더웠지만 나는 낯선 열쇠를 손에 꼭 쥔 채 금세 잠들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 7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